한국산 전투기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용산 전쟁기념관 앞은 한국에 살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이 낸 규탄의 목소리로 뒤덮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다. 솔직히 저도 처음엔 한국이 선을 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위성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일제히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설계된 결과일까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감추려 했던 대한민국 방산의 소름 돋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싱가포르 제 사무실이었습니다. 모니터 세대가 놓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 화면엔 BBC 뉴스, 가운데엔 위성사진 분석 프로그램, 오른쪽엔 각국 군사 데이터베이스가 떠 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시작된 태국 캄보디아 충돌건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또 다른 국경 분쟁이겠거니 했어요. 동남아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BBC 톱뉴스에 한국이 등장하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태국 한국제훈련기로 캄보디아 공습, 서울서 규탄 시위.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이었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아래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교민들이었죠. 피켓 글씨가 선명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 카메라가 시위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울먹이며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생이 그 폭격에 죽었어요. 한국이 만든 비행기로요.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어요. 폭탄을 떨어뜨린 건 태국입니다. 조종사도 태국 사람, 명령도 태국군이 내렸죠. 그런데 왜 분노는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까? 총을 쏜 건 군인인데 총을 만든 회사를 고소하는 격 아닙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네바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군비통제 전문가 루카스였습니다. 올리버, 뉴스 봤어? 지금 보는 중이에요. 서울 시위 말이야. 제법 큰 건으로 번지고 있어. 루카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한국입니까? 뭐가? 폭격한 건 태국이잖아요. 왜 한국한테 책임을 묻는 겁니까?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리버, 넌 정말 군인이야. 세상이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설명해 주세요. 무기 수출국의 책임 문제야. 오래된 논쟁이지. 사용국만 책임지면 되는가, 아니면 제작국도 연대 책임이 있는가. 그 논쟁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 건 유독 격렬하잖아요. 왜죠? 루카스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캄보디아 측 논리는 이래. 훈련용으로 수출했는데 공격용으로 썼다. 그러니까 한국도 책임이 있다. 최종 용도 확인서는 받았을 텐데요. 물론이지. 태국이 그걸 어긴 거야. 법적으론 한국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지. 하지만 올리버, 이건 법 문제가 아니야. 정치 문제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뭐냐고요? 내 생각? 국제법적으로는 회색지대야. 하지만 여론전에서는 다른 문제지. 한국은 지금 방산 수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잖아. 폴란드에 탱크 팔고 호주랑 협력하고 중동에도 진출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신흥 강자다? 정확해. 그런 나라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면 사람들이 유독 주목해. 떠오르는 나라니까 더 두들겨 맞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공평하네요. 생각해봐, 올리버. 미국이 무기 팔아서 누군가 희생되면 세계가 뭐라고 해? 성명서 하나 내고 끝이지. 러시아가 팔아도 마찬가지야.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치부해버리거든. 다들 익숙하니까. 근데 한국은 달라요? 아직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았어. K-팝, 드라마, 반도체 그런 이미지 위에 갑자기 무기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올라간 거야.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거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T50TH.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입니다. 기체 재원을 펼쳐놓았어요. 숫자가 말해주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작아요. F-16 최대 이륙 중량이 19,000kg이니까 거의 23 수준이죠. 무장 탑재량도 F-16이 7,700kg인 걸 생각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왜 이걸 썼을까요?
태국 공군엔 F-16도 있었습니다. 스웨덴제 그리펜도 있었어요. 훨씬 강력한 화력을 가진 전투기들이었죠. 오랜 분쟁의 결정적 순간에 상대를 완전히 압도하고 싶었다면 그 전투기들을 띄우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캄보디아 분쟁 역사를 찾아봤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영토권 분쟁이었어요. 프레아 비에아르 사원 문제는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갔었죠. 캄보디아 승소 판결이 났지만 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교전이 격화됐어요. 양국에서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크리스마스 이브 공습, 위성사진을 찾았습니다. 바탐방주 반티 지역, 폭격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확대해서 봤습니다. 흥미로웠어요. 타격 범위가 놀랍도록 좁았습니다. 건물 몇 채와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게 아니었죠. 저는 다른 분쟁 지역 공습 사진을 꺼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러시아 공군 공습 후 모습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잔해더미였습니다. 예멘 사나. 사우디 연합군 폭격 후였죠. 병원, 학교, 민간 거주지 모두 파괴됐어요. 비교가 안 됐습니다. 물론 캄보디아에서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건 변명할 수 없는 비극이죠. 하지만 규모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왜?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T-50TH 무장 탑재량 4,500kg, F-16은 7,700kg. 만약 태국이 F-16으로 융단 폭격을 했다면 더 많은 폭탄, 더 넓은 피해 범위, 더 많은 희생자. 그런데 태국은 T-50을 보냈습니다. 작은 비행기로, 제한된 폭탄으로, 좁은 타격 범위로. 이건 우발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투입이었어요. 그 순간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 무기가 처음부터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제한적 타격을 위해 설계된 거라면, 전선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유지하는 거라면, 과잉 파괴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무력화하는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기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지만 데이터는 그걸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뉴스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위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전쟁을 키운 나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만약 한국이 팔지 않았다면 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 샀겠죠. 어쩌면 더 강력한 무기를요. F-16으로 융단 폭격을 했다면 피해는 더 컸을까요? 더 적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T-50은 최소한 더 큰 파괴를 막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은 왜 이 무기를 팔았을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묻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만 팔 수 있었을까? 왜 한국만 이런 질문을 받는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무기는 정말 전쟁을 키운 걸까? 아니면 줄인 걸까?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렸습니다. 밤이 길어질 것 같았어요.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 사건이 아니었어요. 강해지는 나라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상하는 나라가 짊어져야 하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 뒤에 숨겨진 냉혹한 국제 질서. 저는 그 무게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만 보기로 했어요. 태국 공군의 공식 발표부터 확인했습니다. T-50TH 출격, 바탐방주 반티 지역 타격, 폭탄 4발 투하, 임무 완료. 폭탄 4발.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랜 영토 분쟁의 결정적 국면에서 고작 4발이라고요? 만약 태국이 정말로 캄보디아를 굴복시키려 했다면 이 정도 화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전선을 초토화시키려면 수십 발, 아니 수백 발의 폭탄이 필요했을 거예요. 대형 전투기를 동원해서 융단 폭격을 해야 했죠. 그런데 태국은 훈련기 기반 경공격기를 보냈고 폭탄은 단 4발이었습니다. 저는 T-50TH의 재원을 다시 확인했어요.
최대 이륙 중량 12,300kg, 무장 탑재량 4,500kg, 항속거리 약 1,800km. F-16과 비교했습니다. F-16 최대 이륙 중량 19,000kg, 무장 탑재량 7,700kg, 항속거리 약 3,200km. 거의 모든 면에서 F-16이 우위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T-50의 항속거리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지대를 오가기엔 충분했어요. 바탐방주 반티 지역까지 거리를 고려하면 출격해서 타격하고 귀환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더 흥미로운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채공 시간과 반복 출격 가능성이었어요. T-50은 비교적 작은 기체입니다. 연료 소모량이 대형 전투기보다 적죠. 그 말은 같은 양의 연료로 더 오래 하늘에 머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비 시간도 짧았습니다. 출격 후 귀환해서 재무장하고 다시 이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F-16의 절반도 안 됐어요. 저는 펜을 들고 계산했습니다. 만약 장기전이 벌어진다면 어떤 기체가 더 유리할까요? F-16은 강력합니다. 한번 출격하면 엄청난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죠. 하지만 출격 비용이 높고 정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에 출격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반면 T-50은 화력은 약하지만 반복 출격이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마치 권투에서 묵직한 한 방을 노리는 헤비급 선수와 빠른 잽을 연속으로 날리는 라이트급 선수의 차이 같았습니다. 저는 방콕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인 솜차이였어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솜차이 나야. 올리버. 오, 올리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공습권으로 연락했어. 좀 물어봐도 될까? 솜차이가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한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요즘 다들 태국 군에 관심이 많더라고. 현장 상황이 궁금해서. 왜 하필 T-50을 썼어? F-16도 있고 그리펜도 있는데. 솜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담배 피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공식적으로 말해줄게. 퍼뜨리지는 마. 약속할게. 우리 공군 사람들 사이에서 T-50 평판이 좋아. 조종사들이 좋아한다고. 왜? 다루기 쉽거든. 반응이 빠르고 정비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정확해. 조종사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F-16은? 강력하지. 하지만 솔직히 우리 상황에는 과한 면이 있어. 칼로 생선 손질할 건데 도끼를 들고 온 격이랄까? 그러니까 T-50이 이번 작전에 더 적합했다는 거야. 정확해. 우리가 원한 건 전면전이 아니었어, 올리버. 오랜 세월 싸워온 상대야. 한 번의 폭격으로 끝낼 수 있는 분쟁이 아니라고. 우리가 필요했던 건 정확한 타격이야. 목표물만 무력화하고 민간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래. 그리고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메시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자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T-50의 개발 역사를 살펴봤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기체. 개발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등훈련기.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 전에 초음속 비행을 경험하고 고급 기동을 훈련하기 위한 기체였죠. 순수하게 훈련 목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흥미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공격 능력을 추가한 거예요. 왜였을까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한국의 안보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은 유사시 모든 항공 자산을 전투에 투입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훈련기라고 해서 경납고에 세워둘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훈련기에도 최소한의 전투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평시에는 훈련에 쓰고 전시에는 경공격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요. 저는 그 사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무기는 처음부터 이중 목적으로 설계된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전투 능력을 추가한 거였죠. 그리고 그 설계 철학이 수출 모델에도 이어진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하나의 패턴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순수하게 돈만 벌려고 했다면 이렇게 불편한 무기를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불편하다는 건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훈련기인데 전투도 가능합니다. 경공격기인데 화력은 약합니다. 이런 애매한 포지션의 무기는 마케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고객에게 명확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렵거든요. 차라리 순수 훈련기로 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전투기로 팔거나 둘 중 하나가 장사하기엔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그 어중간한 영역에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T-50 계열 기체를 도입한 나라들의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지역 강대국은 아니지만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대규모 공군력을 유지할 예산은 없지만 자국을 방어할 최소한의 항공 전력이 필요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 나라들에게 미국이나 유럽은 쉽게 무기를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인권 조건, 정치적 조건, 동맹 조건. 온갖 장벽이 있었어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사자니 외교적 부담이 컸고 성능 신뢰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틈새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들에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겁니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에, 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무기. 대규모 파괴가 아니라 자국 방어에 적합한 무기. 그러니까 T-50은 강대국이 쓰기엔 너무 약하고 약소국이 쓰기엔 딱 맞는 무기였던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가설 한국 무기는 패권 무기가 아니다. 방어 무기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이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점점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지만 쓴맛이 정신을 또렷하게 해줬어요. 질문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예외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한국 무기가 투입된 다른 사례들도 같은 결과를 보일까요? 저는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다른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만약 태국 사례가 우연이 아니라면, 만약 한국 무기가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무기거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방산 전체의 철학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는 새 파일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교전 20일 만에 휴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총성을 멈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이라는 걸.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이 이렇게 쉽게 해결될 리 없으니까요. 태국군은 휴전 합의를 발표하면서도 위반하면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장의 끈은 여전히 팽팽했어요. 휴전 소식을 듣고 저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정보가 혼란스럽거든요. 양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흘리니까요. 하지만 총성이 멈추면 그제야 진짜 데이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위성사진, 현장 보고서, 피해 통계, 전선 변화 추이. 저는 그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전선 변화를 분석해보니 대규모 영토 변화는 없었어요. 태국이 일부 고지를 점령하긴 했지만 캄보디아 깊숙이 침공한 건 아니었죠. 오랜 세월 다투던 국경선 근처에서 밀고 당기는 싸움이 벌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제한전이었죠. 저는 방콕의 솜차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솜차이 휴전 소식 들었지? 들었지. 근데 이게 오래 갈 것 같진 않아. 그것보다 물어볼 게 있어. 이번 작전 결과에 대해 태국군 쪽 반응이 어때? 솜차이가 담배 연기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올리버. T-50 공습이 결정적이었어. 어떻게?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했거든. 지휘소, 보급로, 포병 진지. 핵심 시설만 골라서 무력화시킨 거야. 그 덕에 우리 지상군이 큰 저항 없이 진격할 수 있었지. 저는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지상군 피해는? 최소였어. 평소 같으면 그 고지 하나 뺏으려면 중대급 병력이 필요하고 부상자도 수십 명은 각오해야 해. 근데 이번에는 소대급으로 해결했어. 공습이 길을 열어준 거네. 정확해.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국 육군 소령 출신 퇴역 군인이었어요. 이름은 차이왓. 솜차이를 통해 연결됐습니다. 올리버 씨, 솜차이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T-50에 대해 분석 중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현장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교전에서 지상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고지 탈환 작전을 직접 지휘했죠.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군요.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T-50 공습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차이왓이 깊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습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 고지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왜죠? 차이왓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고지 위에 포병 진지를 구축해놨거든요. 거기서 우리 진격로를 내려다보며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죠. 일주일 동안 11명을 잃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매일 우리 애들이 쓰러졌어요. 처음에는 2명. 22살, 24살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시신을 수습했어요. 다음 날은 3명. 그 다음 날은 4명. 진격 명령이 내려올 때마다 저는 오늘은 누가 돌아오지 못할까 생각했습니다. 차이왓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우리 애들이 다 쓰러지기 전에 뭔가 해달라고. 그리고 T-50이 왔습니다. 공습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차이왓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비행기 2대였습니다. T-50이 접근하더니 정확하게 포병 진지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몇 발이었습니까? 2발이었어요. 2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폭발이 일어나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폭격이 멈췄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던 그 폭격이 단 2발의 폭탄으로 멈춘 겁니다. 차이왓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을 추스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하들에게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솔직히 겁이 났어요. 또 누가 쓰러질까? 하지만 진격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차이왓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죠. 그 작전에서 우리 중대는 부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리버 씨, 이해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11명을 잃었어요. 매일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두가 돌아왔어요. 모두가요. 차이왓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부하들이 돌아오는 걸 봤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지휘관이 부하들 앞에서 울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T-50 덕분에 우리 애들이 다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차이왓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1명의 젊은이들. 고지 위에서 쓰러진 이름도 모르는 그 병사들. 그리고 돌아온 병사들. T-50 덕분에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그 젊은이들. 저는 다시 데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태국이 T-50 대신 다른 무기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F-16 같은 대형 전투기를 썼다면 화력은 압도적이었을 거예요. 목표물을 확실하게 파괴했겠죠. 하지만 주변 피해도 컸을 겁니다. 차이왓 말대로 마을 전체가 초토화될 수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분노는 폭발했을 거고 휴전은커녕 전면전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형 항공기를 썼다면 운용 비용은 저렴했겠지만 정확도가 떨어졌을 거예요. 더 많은 폭탄을 써야 했을 거고 결국 민간 피해도 늘어났겠죠. 아예 공습을 하지 않았다면 지상전만으로 싸워야 했을 겁니다. 차이왓이 말한 것처럼 희생자는 수십 배로 늘어났을 거고 전쟁은 훨씬 오래 끌었겠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T-50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었어요. 최소한의 폭탄으로 최대한의 효과. 최소한의 민간 피해. 최소한의 아군 손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쟁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론, 이 무기는 더 큰 피해를 내지 않았다.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창밖으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밤새 분석에 몰두했던 거예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장은 이미 답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느냐는 것이었죠. 휴전이 성립된 뒤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틀렸어요. 제 이메일 수신함이 폭발하기 시작한 건 휴전 발표 직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사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로이터, AFP, BBC.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매체들이 줄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몇 건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전달하려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점점 특정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랜트 씨, T-50이 훈련기로 분류되어 수출되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한국 정부가 이 무기의 최종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작국의 책임 범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작전 결정, 캄보디아의 대응, 오랜 세월 이어진 분쟁의 역사. 그런 건 관심 밖이었죠. 기자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싱가포르의 한 안보 싱크탱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제안보 포럼 패널 토론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주제는 무기 수출국의 도덕적 책임이었습니다. 연락을 준 건 싱크탱크 연구원 제니퍼 린이었어요. 그랜트 씨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사례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참석자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유럽에서 온 인권 전문가 2명, 미국 국무부 출신 외교관 1명, NGO 대표 1명. 하나같이 무기 거래 규제를 주장해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솔직히 물어볼게요. 이 토론의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무슨 뜻이에요? 참석자 구성을 보면 한국 비판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제니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랜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번 사건이 기폭제가 된 거죠. 흐름이요? 네. 한국이 무기를 너무 쉽게 수출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인권 기준이나 최종 용도 확인이 느슨하다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군요. 한국이 잘못했다. 그건 아니에요.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랜트 씨를 초청한 거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 흐름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참석할게요. 며칠 뒤 저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시내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어요. 청중석에는 50여 명의 외교관, 학자,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던져졌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무기 제작국의 책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 인권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작국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기를 수출할 때 그 무기가 어떻게 사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출신 외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합니다. 한국도 그런 기준을 도입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NGO 대표가 말을 이었죠. 훈련기로 분류된 항공기가 실전에서 민간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문제예요.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몇 가지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첫째, T-50은 수출 당시부터 경공격 능력이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숨겨진 기능이 아니에요. 둘째, 폭탄을 투하한 건 태국입니다. 제작국이 사용국의 작전 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까? 셋째, 이번 공습의 피해 규모를 다른 분쟁과 비교해봤습니다. 시리아, 예멘. 수만 명이 희생됐죠. 그런데 그 무기들을 만든 나라에 대한 국제적 규탄이 이 정도였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인권 전문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랜트 씨, 다른 나라의 잘못이 한국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형평성이에요. 왜 한국만 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합니까?
NGO 대표가 날카롭게 말했죠. 그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봅시다. 한국 무기 덕분에 태국 병사 수십 명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 마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토론은 격렬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토론이 끝난 뒤 미국 출신 외교관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랜트 씨, 결론에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어요. 형평성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입장이 있으니까요. 미국 국무부 출신이 한국을 옹호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군요. 국제 정치가 원래 그래요, 그랜트 씨.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계는 그 침묵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었죠. 여론의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 앞에 앉았습니다. 토론장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가시지 않았어요. 감정과 편견으로 가득 찬 논쟁, 결론이 정해진 질문들, 형평성 없는 비난. 그 모든 것에 맞서려면 저에게는 더 단단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데이터. 오직 데이터만이 답이었죠. 저는 휴전 이후 공개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위성사진, 현장 보고서, 양측 군의 공식 발표, 독립기관의 피해 조사 보고서.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갔고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열렸습니다. 먼저 전선 변화를 시간순으로 추적해봤어요. 교전 초기 캄보디아군이 일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태국군은 밀리고 있었죠. 그런데 T-50 공습 이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태국군이 잃었던 고지를 빠르게 탈환했죠. 그것도 지상군 대규모 투입 없이요. 저는 솜차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솜차이, 전선 변화 데이터 좀 확인하고 싶은데. 또 분석이야? 너 요즘 이것만 파고 있구나. 공습 이후 고지 탈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 어떻게 된 거야? 솜차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비공식적으로 말해줄게. T-50 공습이 결정적이었어. 캄보디아군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했거든. 지휘소, 보급로, 포병 진지. 핵심 시설만 골라서 무력화시킨 거야. 그래서 지상군 피해는 최소였어. 평소 같으면 그 고지 하나 뺏으려면 중대급 병력이 필요하고 부상자도 수십 명은 각오해야 해. 근데 이번에는 소대급으로 해결했어.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태국이 T-50 대신 F-16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F-16의 무장 탑재량은 7,700kg. T-50이 4,500kg보다 훨씬 많죠. 한 번 출격에 실을 수 있는 폭탄이 거의 2배입니다. 그 말은 타격 범위가 2배 이상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목표물뿐 아니라 주변까지 모두 파괴됐을 겁니다. 차이와 씨 말한 것처럼 마을 전체가 날아갔겠죠. 저는 현장 취재를 다녀온 기자를 찾았습니다. 솜차이가 연결해준 사람이었어요. 이름은 사라. 프리랜서 종군 기자로 휴전 직전까지 캄보디아 쪽 전선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라,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현장 상황이 궁금했어요. 괜찮아요. 뭐가 궁금하세요? 공습 이후 현장을 직접 보셨죠? 피해 상황이 어땠어요? 사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티 지역에 갔었어요. 폭격 후 며칠 뒤였죠. 건물 몇 채가 무너져 있었고 잔해가 널려 있었어요. 규모가 어땠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여러 분쟁 지역을 취재해봤어요. 시리아, 예멘, 리비아. 공습 현장을 많이 봤죠. 그런 곳들과 비교하면 반티 지역의 피해는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라면? 타격 범위가 좁았어요. 건물 몇 채와 그 주변에 국한되어 있었죠. 마을 전체가 초토화된 게 아니었어요. 현지 사람들 반응은? 사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한 노인한테서요. 어떤 말이요? 그 노인이 폐허가 된 건물 앞에 계셨어요. 손자를 잃으셨다고 했어요. 12살이었대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만약 태국이 정말로 우리를 모두 없애려 했다면 마을 전체가 사라졌을 거야.
더 큰 비행기가 왔을 거야. 근데 작은 비행기가 와서 몇 발만 쏘고 갔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자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비극이었죠. 하지만 그 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었다는 걸. 통화를 마치고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습 효율성 비교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은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데 평균 15발의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예멘에서 사우디 연합군은 평균 12발이었죠. 태국의 T-50은 평균 2발에서 3발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데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적은 폭탄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주변 피해가 적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태국만의 특수 사례인지 아니면 패턴인지 확인할 차례였어요. 한국 무기가 투입된 다른 사례들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만약 태국만 그런 거라면 그냥 우연이에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결과가 나온 것뿐이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온다면? 그러면 한국 무기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죠. 저는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이었어요. 이 나라들에서 한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커피를 한 잔 더 내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새로운 질문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이 예외일까요? 아니면 규칙일까요? 한국 무기는 정말로 다른 걸까요? 데이터가 답을 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군인은 숫자를 믿으니까요. 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규칙이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나라들의 목록을 뽑고 각 사례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이 나라들에서 한국 무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로 살펴본 건 필리핀이었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옛 동료에게 연락을 취했죠. 이름은 라몬. 필리핀 국방부 출입 기자 출신으로 지금은 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몬, 나야. 올리버. 오, 올리버.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FA50건으로 연락했어. 필리핀 공군이 한국에서 도입한 거 말이야. 라몬이 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락한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요즘 다들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더라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이랑 충돌이 계속되고 있잖아. FA50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라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올리버. FA50이 오기 전에 우리 공군은 거의 무력했어. 중국 해경이나 민병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단이 없었거든.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거야? 응. FA50은 우리한테 딱 맞는 무기였어. 대형 폭격기가 아니야. 근접 방어, 요격, 신속 대응. 그런 용도로 설계된 기체지.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 엄청났지. FA50이 배치된 이후로 우리 공군의 영공 대응 능력이 급상승했어. 중국 항공기가 접근하면 즉시 요격할 수 있게 됐거든. 충돌이 확대되지는 않았고. 라몬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올리버. FA50은 중국을 공격할 무기가 아니야. 중국이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지. 우리가 대응 능력을 갖추니까 중국도 함부로 못 들어와. 억제력이 생긴 거야.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F-16을 샀다면? 애초에 미국이 안 팔았을 거야. 정치 조건 때문에. 그리고 설령 샀다고 해도 F-16은 공세적 무기잖아. 중국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였을 거야. 두 번째는 이라크였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군사 전문가 카림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카림, T-50이 IS와의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카림의 증언은 간결했지만 핵심을 찔렀습니다. T-50은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미군 폭격이나 러시아 공습은 블록 전체를 날려버렸죠. 하지만 T-50은 필요한 건물만 무력화시켰어요. 모술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모술이 완전히 잔해더미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적을 없앴다는 평가보다 도시를 살렸다는 평가가 남았어요. 세 번째는 폴란드였습니다. 바르샤바에 있는 안보 전문가 마렉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마렉,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야? 마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했거든, 올리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는 러시아가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어.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납기가 5년에서 8년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한국은 대량, 즉시 공급이 가능했어. K2 전차, K9 자주포.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K2랑 K9은 어떤 무기야? 공격용? 방어용? 마렉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거리 타격 무기는 아니야. K2 전차는 기동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고 K9 자주포는 방어선 유지와 화력 지원용이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쳐들어가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국경선을 지키는 용도야. 실제 효과는 엄청나지. 폴란드 국경선의 방어 능력이 즉각적으로 강화됐어. 러시아도 그걸 알아. 우크라이나처럼 쉽게 밀어붙일 수 없다는 걸.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줄었어? 확연히 줄었지. NATO 내부에서도 동유럽 확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와. 네 번째는 호주였습니다. 시드니의 방산 전문가 데이비드에게 연락했어요. 데이비드, K9 도입 후 중국과의 긴장이 어떻게 변했어? 흥미로운 질문이네. K9는 공격용 미사일 같은 게 아니야. 지역 방어 중심 전력이지.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용도야. 도입 이후 변화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폭발하지 않았어. 보통 무기를 대량 도입하면 상대국이 위협으로 받아들이잖아. 근데 K9 도입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어. K9이 방어적 무기니까. 모든 통화를 마치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4개의 사례. 그리고 태국까지 5개.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어요. 대신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들었죠. 필리핀에서 FA-50은 중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게 억제했습니다. 이라크에서 T-50은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폴란드에서 K2와 K9는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주에서 K9는 힘을 키우면서도 전쟁을 부르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결론 한국 무기의 정체성은 억제, 방어, 정밀, 제한이다. 패권 무기가 아니라 질서 유지 무기다. 전선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관리하는 무기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태국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패턴이었죠. 한국 무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고 있었어요. 피해를 입지 않은 숫자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요. 며칠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안보 컨퍼런스의 발표자로 초청받은 거예요. 주제는 동남아시아 안보 환경의 변화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고급 호텔의 대형 컨퍼런스 홀이었죠. 참석자 명단을 보니 200명이 넘는 외교관, 학자, 군 관계자, 기자들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봤어요. 200개가 넘는 눈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리버 그랜트입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며칠 전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휴전이 성립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분쟁이 일단 멈춘 거죠. 하지만 이 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았습니다. 여론전이죠. 그리고 그 여론전의 타깃은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이 무기 장사를 위해 윤리를 저버린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은 목표물 하나를 파괴하는데 평균 15발의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예멘에서 사우디 연합군은 평균 12발이었죠. 하지만 태국의 티오공은 평균 2발에서 3발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같은 목표를 파괴하는데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적은 폭탄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건 주변 피해가 적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시리아 알레포의 공습 후 사진입니다. 도시 전체가 잔해더미가 됐죠. 이건 예멘 사나의 공습 후 사진입니다. 병원, 학교 모두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캄보디아 바탐방주 반티 지역입니다. 티오공 공습 후 사진이죠. 타격 지점 주변은 파괴됐지만 마을 전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떤 공습이 더 잔혹합니까?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패널 토론에서 봤던 인권 전문가였어요. 그랜트 씨, 다른 나라의 잘못이 한국의 잘못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형평성이에요. 왜 한국만 이 정도로 비난받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태국 사례만 분석한 게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수출한 다른 나라들도 조사했습니다.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호주. 모든 사례에서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각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필리핀에서 FA-50은 중국과의 충돌이 대규모 무력 충돌로 번지지 않게 억제했습니다. 이라크에서 T-50은 IS를 물리치면서도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러시아의 침공 의지를 꺾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억제, 방어, 정밀, 제한. 그게 한국 방산의 정체성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비난을 받을까요? 왜 다른 무기 수출국들은 비난받지 않는데 한국만 이렇게 규탄받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은 숫자는 뉴스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모술에서 T-50 덕분에 살아남은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폴란드에서 러시아 침공이 억제돼서 무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희생된 사람은 뉴스가 됩니다. 숫자로 나오고 사진으로 나오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비난만 받는 겁니다. 살린 사람은 아무도 세지 않으니까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기를 팔아서? 아닙니다. 미국도 팔고 러시아도 팔고 유럽도 팝니다. 그들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한국이 비난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무기가 공백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이 외면한 나라들에게 한국은 방어할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쟁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명함을 건네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인터뷰를 제안했죠. 행사장을 나서면서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루카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표 영상 봤어.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발표 이후 변화는 천천히 찾아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루카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로이터에서 기사 냈어.
태국 캄보디아 분쟁 재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내 발표 내용이 인용됐더라.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루카스의 말대로였어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 공습 효율 비교, 현장 지휘관 증언. 그것들이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의 톤은 중립적이었지만 기존의 한국 비판 일변도와는 확연히 달랐죠. 반응이 어때? 갈리고 있어.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 분석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최소한 논쟁이 시작된 거야. 며칠 뒤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 요청이었죠. 인터뷰는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랜트 씨, 한국 방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국 방산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한국 무기를 값싼 대체제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봐야 할까요? 전장을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한국 무기는 전쟁을 키우지 않습니다. 전선을 정리하죠. 적을 섬멸하는 게 아니라 억제하고 관리합니다. 인터뷰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그런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역사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과 이웃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전쟁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확전을 피하면서 자국을 방어하는 게 최우선이죠. 그 철학이 무기 설계에도 반영된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방콕의 솜차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리버, BBC 인터뷰 소식 들었어. 동남아 안보 커뮤니티가 다들 얘기하고 있어. 어떤 반응인데? 내 덕분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 태국 쪽에서도 내 분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차이와 소령도 연락을 줬어요. 그랜트 씨, 발표 내용을 군 내부에서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왜 T50을 선택했는지, 왜 그게 옳은 결정이었는지. 당신의 분석이 그걸 뒷받침해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카이라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제임스였습니다. 올리버, 너 요즘 유명인이야. 런던에서도 내 이야기가 나와. 과장하지 마. 진짜야.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대. 한국 방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 틀이 필요하다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한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전쟁을 키운 나라일까? 아니면 전쟁이 커지지 않게 만든 나라일까? 그 질문이 세계 곳곳에서 던져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한국 방산의 재평가 억제와 질서의 무기.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진실을 향해 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은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실 창가에 서서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최신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호주도 K9 자주포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무기의 억제 효과를 인정하는 의견들도 보였어요. 세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차이와 소령이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작전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지금은 제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명절에 고향 가고 가끔 군대 시절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 평범한 일상이 T50 덕분에 가능했다는 거였죠.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네바의 루카스였습니다. 올리버, 너 UN 군축회의에서 발표 요청 들어왔어. 주제가 뭔데? 신흥 방산 국가의 역할과 책임. 네가 적임자라고 추천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받아들일게.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잔해 속에서 시작한 나라. 배고픔과 가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 그리고 이제는 세계가 이름을 부르는 나라. 비난받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지만 적어도 무시당하지는 않는 나라. 강해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시험을 받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으니까요. 한국 무기는 전쟁을 부추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억제했어요. 적을 섬멸하지 않았습니다. 전선을 관리했죠. 패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결국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강함이 반드시 잔혹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무기가 반드시 파괴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 방어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 억제의 기술이 만드는 새로운 질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군인은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지 않으니까요. 계속 말해야 합니다. 계속 증명해야 하죠. 데이터로, 사실로, 숫자로.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실을 향해. 그리고 그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